인류 최초의 주식회사는 어딜까? 배당 성향이 100%였어. 그 덩어리가 우리 회사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야.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만나는 그 첫 챕터의 이름이 뭘까? 모든 사업 계획에는 공통점이 있어. 나는 이과가 아니구나. 초등학교 때 앨범에 장래희망 뭐라고 썼어? 대통령, 과학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군인, 경찰, 대학 교수, 외교관. 자, 이 중에 있지. 내 배당금 또 요만큼 들어왔어. 콩알만큼 들어왔지. 왜 그런지 알아? 현대사회가 발전해서 그래. 예전에는 배당금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 자, 그러면은 인류 최초의 주식회사는 어딜까? 동인도 주식회사라고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 때 배웠을 거란 말이지. 그럼 동인도 주식회사는 어느 나라 걸까? 영국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생각하시는데 사실 같은 회사의 이름이 네덜란드에도 있었어. 그럼 그 당시 한 개인이 무역선을 사기에는 돈이 부족했거든.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을 모으기 시작해. 안녕하세요. 같이 돈 모아서 무역선을 사지 않으실래요? 그렇게 해서 돈이 모이지. 그래서 투자한 사람들마다 증서를 끊어줬어. 그 증서를 네덜란드어로 각트라고 해. 그게 인류 최초의 주식의 출발이지.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무역선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역선이 저 멀리 아프리카 희망봉을 지나서 이제 중동에 도착을 할 거란 말이지. 중동에 도착해서 거기 있는 향신료 싣고 올 거야. 그리고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왔어. 돌아왔을 때 향신료를 전부 다 팔아서 현금이 생겼을 거야. 그 현금으로 선원들의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배가 뭐 고장난 게 있다면 수리도 하고 다시 배를 원상복귀 시켰을 거야. 그래도 돈이 남았겠지. 벌고 남은 돈을 사람들에게 투자한 비율만큼 나눠줬어. 그래서 그 당시는 배당 성향이 100%였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들은 깨닫기 시작을 해. 아, 내가 한 해 농사만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미래를 대비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 순이익을 주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저희가 다 나눠드리게 되면은 내년에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내년, 내후년을 위해서 다시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사회에서는 미래를 대비해서 다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이익이 생겨도 배당은 잘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어느 회사가 배당금을 적게 주고 어느 회사가 배당금을 많이 줄까? 미래를 위해서 이미 다 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줄 거야. 다시 투자할 일이 별로 없거든. 대표적인 예로 코카콜라를 예를 들 수 있겠지. 코카콜라 공장을 조금 더 건설할 거? 뭐 그 정도 빼고는 그 기업한테 필요한 돈은 없을 거라고. 사업 구조가 이미 안정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많이 주지. 하지만 쓸 돈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도 있어. 아직 계속 성장을 해야 되거든.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많이 나도 배당을 조금밖에 줄 수가 없지. 그런 회사들을 우리는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지. 대표적으로 뭐 구글이 됐을 수가 있을 거고 테슬라가 될 수 있을 거지. 그래서 우리는 경제뉴스에서 배당주,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배당을 많이 준다라고도 이해하면 쉽겠지만은 왜 배당을 많이 주는지 그리고 저 회사는 왜 배당을 적게 주는지 이해하게 되면은 주식들이 조금 더 다르게 보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이 주식의 가치는 대체 얼마일까?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 실제로 학계에 존재하는 가치평가 방법론란 한 20개가 넘어. 그러면 그 20개가 전부 다 잘 맞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왜냐면은 인류 사회는 말했듯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이 주식이 얼마일까를 사람들이 고민했을 때는 이렇게 계산을 했어. 무역선 얘기처럼 번 돈은 전부 다 주주들에게 나눠준다.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앞으로 얼마 정도의 배당금을 쭉 줄까 계산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그 배당금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게 되면은 그 주식의 가치가 아니겠는가? 이거를 배당 할인 모형이라고 해. 현재 가치는 되게 단순하지. 만약에 내가 은행에다가 100원을 예금을 했는데 1년 뒤에 은행에서 110원을 주게 된다. 미래의 110원은 현재의 100원과 가치가 같다라는 이론에서 출발하는 거지. 어떤 기업이 있고 1년 뒤에 110원을 주고 2년 뒤에 121원. 왜 121원이니까 110원에다가 다시 10%를 곱했으니까 그걸 주게 되는 기업이 있다 쳐보자. 그러면은 1년 뒤에 110원을 현재로 가져오게 되면은 100원이 될 거고 2년 뒤에 121원을 다시 현재로 가져오게 되면은 그것도 100원이 될 거야. 그렇다면은 100원 더하기 100원 해서 이 주식의 가치는 200원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출발을 한 것이 주식평가의 출발점이었어. 근데 이제는 잘 쓰이지가 않지. 그냥 그 기업이 앞으로 얼마를 벌어들일지를 추정을 하자. 그래서 이제는 배당금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하고 있어. 현금 흐름은 단순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업이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그래도 남는 돈이 얼마냐. 이걸 추정해 본다는 거지. 이거를 Free Cash Flow to the Firm, FCFF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FCFF를 추정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거지. 그랬을 때 어떤 덩어리가 생길 텐데 그 덩어리가 우리 회사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DCF라는 방식이야. 만약에 어떤 기업의 가치가 한 100억으로 산정이 됐다. 근데 그 기업에 채권자 몫이 한 50억 정도가 이미 있어. 그러면은 나머지 50억이 주주 몫이라는 거지. 주식을 한 10주 정도를 발행했었다. 그러면 50억 나누기 10주 하게 되면 5억이 되겠지. 아, 우리 회사는 한 주당 5억 정도의 가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DCF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DCF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야? 모든 가치평가 방법론이 완벽하진 않아. 그러니까 DCF도 당연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거지. 그럼 장점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자, DCF의 정의가 뭐였지?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현재 가치로 땡겨온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내가 크로미한테 삼성전자를 한번 DCF 해봐. 삼성전자의 현금 흐름 어떻게 추정할래? 일단 뭐가 필요할까?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거 아니야. 삼성전자의 사업계획. 자, 그래서 크로미가 삼성전자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야. 안녕하세요, 크로미입니다. 삼성전자를 DCF 하려고 하는데 기사에 사업계획 좀 저한테 이메일로 좀 회신해 주세요. 갑자기 올까? 아마 스팸하는 가 있을 거야. 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어. DCF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계획이 없는 거야.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얘기를 한번 해볼게.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더 이상 초등학생 아니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마 전 국민이 그럴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만나는 첫 챕터는 전 국민이 다 잘해. 자, 그 첫 챕터의 이름이 뭘까? 그치, 집합.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아마 교집합, 합집합 그 기호는 모두가 다 기억을 할 거고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도 아직도 머릿속에 있을 것 같지. 자, 근데 인간의 열정은 절대 영원하지가 않지. 그래서 두 번째 챕터를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 중학교 1학년 수학의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뭘까? 뭐야? 기억 안 나지? 명제. 명제를 만났어. 그럼 내가 참인 명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 DCF를 하려면 사업 계획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인 명제야. 대우 명제 만들어 봐. 사업 계획이 없으면 DCF를 할 수 없습니다. 노참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DCF라는 가치평가 방법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거, 사업 계획이 꼭 있어야 돼. 자, 다시 돌아볼게. 아까 크로미가 삼성전자한테 이메일 보냈었지. 답장이 왔어. 삼성전자의 사업 계획이 첨부 파일로 붙어 있어. 그리고 이메일이 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요청 주세요. 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이메일이 온 거야. 자, 이때부터는 DCF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폭발적으로 효과를 보기 시작을 해. DCF의 장점.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거를 토대로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결이 맞는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다. 자, 단점으로 와볼게. 단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 세 가지도 장점이 하나였는데 단점이 더 많아. 첫 번째 단점. 모든 사업 계획에는 공통점이 있어. 뭘까? 맞아. 장밋빛이라는 거야. 난 한 번도 흑빛인 사업 계획을 본 적이 없어. 모든 사업 계획은 다 장밋빛이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항상 똑같아. 5년 내 매출 2배, 10년 뒤 업계 1위.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은 몇 조 클럽 입성. 항상 똑같은 사업 계획이란 말이지. 자, 근데 그 사업 계획이 과연 실제로 실현이 될까? 이건 별개 문제라는 거야. 어떤 회사의 사업 계획이 5년 뒤로 갔어. 그리고 5년 뒤에 그 5년 전 사업 계획을 한번 꺼내보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그 장밋빛인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가치 평가를 수행을 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과대평가에서 나온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산출된 주식 가치는 over valuation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 계획을 구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 첫 번째 단점, 사업 계획은 장밋빛인 경우가 많다. 그것도 과도하게. 두 번째 단점 가볼게. 자, 그것도 다시 딴 얘기로 해서 아까 우리 초등학교 때 얘기로 들어가 보자. 초등학교 때 앨범에 장래희망 뭐라고 썼어? 나는 과학자라고 썼거든. 혹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썼니? 아니지. 내가 맞춰볼까? 대통령, 과학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운동선수, 패션 디자이너, CEO, 군인, 경찰, 대학 교수, 외교관. 자, 이 중에 있지. 자, 그럼 물어보자. 우리는 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을까? 그 훌륭한 직업들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그 꿈을 도달하지 못했을까? 어쩌면 그때 우리는 진심이 아니었던 걸까? 아니야, 진심이었을 거야.
난 진심으로 과학자 되고 싶었을 거고 크로미도 그때 분명히 뭐가 되고 싶어서 아까 얘기한 장래희망 중에 하나를 썼겠지. 근데 중학교를 가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돼. 아, 나는 이과가 아니구나. 아, 내성적으로는 안 돼. 의대를 못 가겠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몰랐던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꿈이 변형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변덕스러워서 꿈이 바뀐 게 아니야.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새롭게 알게 되면서 그거에 적응해 가면서 우리 꿈들이 점점 맞춰서 변화해 가는 거지. 기업의 사업 계획도 똑같다라는 거야. 5년 전의 사업 계획, 작년의 사업 계획,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이 흘렀을 거야. 그러면은 기업도 그 당시는 몰랐던 새로운 정보들을 알게 된다는 거지. 코로나 이전의 사업 계획과 코로나 이후의 사업 계획은 달라야 정상인 거야. 미중 무역 전쟁 이전의 사업 계획과 이후의 사업 계획은 달라야 정상인 거야. 그래서 사업 계획은 계속 변화를 해. 근데 내가 어쩌다가 굉장히 과거의 사업 계획을 구했어. 작년 거야. 그 작년 걸로 DCF를 수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구할 때는 항상 최신 버전의 사업 계획을 구해야 DCF 값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사업 계획도 아무리 최신 버전이라고 해도 1년 뒤가 되면은 또 변화할 수가 있다는 거지. DCF의 두 번째 단점, 사업 계획은 변화한다. 마치 우리들의 꿈처럼 이라고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 이거는 대기업에서는 잘 발생하진 않은 단점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단점인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을 사장님이 혼자 짜시거든. 그래서 논리적 정합성이 어긋날 때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해. 모든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은 큰 공통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자기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두 번째는 돈 쓰기 굉장히 아까워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으셔.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식이야. 사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제품들이 드디어 좀 판매량이 막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러지. 맞아. 드디어 사회에서, 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알아주기 시작하는 것 같아. 네. 들어올 때 보니까 공장 열심히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가동률이 혹시 한 80% 되십니까? 무슨 소리야. 지금 3교대로 다 돌리고 있어. 공장 가동률 풀캐파야.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되니까 공장을 좀 증설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도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안전현금은 가져가야지. 그래서 증설 계획은 없어. 자, 이런 인터뷰가 오갔는데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니까 올해 판매량이 2배야. 뭔가 이상하지? 만들 수 없는데 공장 가동률은 100%인데 내년도 판매량은 올해 2배래. 어디서 뭔가 절도를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거라는 거지. 자, 이런 것처럼 투자가 있어야 더 생산량이 올라가는 건데, 중소기업의 되게 많은 사업 계획들이 투자가 없는데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는 거지. 그렇다면은 그 사업 계획은 마찬가지로 조금 논리적 정합성이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DCF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야. 분명히 이론적으로 탄탄한 이론인 건 맞는데, 우리가 가치평가, 이 주식이 얼마지를 DCF를 수행해서 알려면은 이런 단점들은 반드시 지고 가야 된다는 거지. 사업계획은 장밋빛인 경우가 많다. 사업계획은 변화한다. 사업계획이 논리적 정합성이 깨질 수도 있으니 항상 사업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자. 그래야 이 주식이 얼마인지를 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근데 다시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얼마일까에 대해서 아직도 되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 DCF인 거야. 이거 말고도 다른 방식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지.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는 잠깐 하이볼 한 잔 더 하고 내가 얘기를 해줄게. 짠.